네, 9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아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연휴 잘 쉬셨죠?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입은 즐거웠어요, 굉장히. 계속 먹느라고 보시면 화면에 좀 쪄 보이지 않나요? 제가 계속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원래 찌지 않았나? 좀 더 쪘어요. 아, 그래요? 네, 살이 바짝 올라서 왔습니다, 지금. 그러게 진짜 좀 볼이 통통해지신 것 같아. 아마 이번 연휴 때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나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는 있고. 또 날씨가 또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마음만 편치 않았을 뿐이지, 뭐, 날씨도 좋았고, 추석 연휴 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고, 잘 쉬다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쉬고 돌아온 한국 주식, 아니, 한국 주식이 아니죠. 세계 글로벌 증시에 이제 뜨거운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떠올랐죠. 하나는 헝다그룹,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링. 이건데, 일단 어떻습니까?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증시 약세 여파로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죠. 하락 출발을 했고,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이제 헝다그룹이라든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증가했죠. 글로벌 증시 장체가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오늘이 이제 헝다그룹에서 이자 지급이라고 하죠. 네. 3일 오늘 이제 이자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자 중에 일부는 뭐 지급을 하고, 위안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러 채권은 이제 이자 지급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일부를 어떻게든 지급을 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리스크가 확대가 될 것 같은 우려감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에 악재가 가장 절정의 순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딱 개장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 조사님 덕을 좀 보지 않았을까. 진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추석 연휴가 없었다라고 하면, 원래 이렇잖아요. 해외에서 좀 기침 한번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폐병 걸리는 것처럼 좀 반응하는 경우가 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연휴 기간이 없이 그냥 개장을 정상적으로 그냥 했다라고 하면, 추석 기간에 그냥 개장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동심에도 계속 나왔을 거고, 공매도 시달리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잔고가 좀 털리는,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굉장히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크게 홍역을 치를 뻔한 이벤트를 좀 지금 순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화하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사에는 굉장히 무척 선방을 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어요. 네. 거래소 시장도 한 5천억 넘게, 한 5,5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54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양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방이 좀 단단했죠. 시장 자체는 그렇죠. 하방이 좀 단단한 장세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만족한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추석 기간에 되게 걱정 많이 하셨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오늘 하루는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꾸 방송 중에 그 얘기하다 보면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시리가 꺼내서 응답하죠. 시리가 작동을 해요, 요즘. 나 이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혼자서 막 말하더라고요.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귀찮네. 근데 아직 뭐 이야기했지만은 달러 채권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올해 말까지 한 몇 개월간 한 8천억 이상 그 이자 지급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흔드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지금 끝난 이슈는 아니죠. 지금 이게 끝난 이슈는 아니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대외 변수, 그러니까 업종별, 산업별, 종목별 이런 이슈보다는 국외 이슈,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해외 이슈에 지금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을 좀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헝다그룹 얘기는 뭐
연휴 기간에 계속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분들도 찾아보시기도 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운영하는 뭐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주식 비중 전혀 안 줄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석 기간에 그렇게 악재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외로 헝다그룹 이슈가 좀 시장을 좀, 글로벌 시장을 좀 많이 좀 흔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이 헝다그룹 관련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꾸준히 나왔죠. 예, 실제로 저도 제 고객들하고 몇 달 전부터 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간간히 좀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이미 이게 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채권이거든요. 헝다그룹 채권의 가격을 좀 나타낸 건데, 이게 채권 가격이 100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채권 가격은 계속 빠졌어요. 지금 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 깨가지고 지금 거의 30을 깼으니까 70% 이상이 날아간 거죠. 그렇죠. 채권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에 대한 디폴트 위험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이미 알려진 재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를 파산을 했을 때 10년 전에 그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조금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있었는데요.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고위 공무원들의 뒷배경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단독적으로 뭐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고위 공무원들의 권력과 자본이 합쳐져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헝다 역시도 이에 뒷배경이 이제 상하이방의 2인자라고 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역시나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 좀 쉽게 받아왔고,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는 알짜 토지를 좀 밀어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기업 자체가 많이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어발식 확장을 막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이게 그 헝다그룹의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하죠. 근데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완성차 자동차 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였는데, 시가총액이 100조 원? 시가총액 100조 원까지 뭐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문어발식 경영을 했고, 이게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22위 정도 하는 기업이고, 중국 민영 기업 중에는 6위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헝다그룹의 회장은 이제 마인과 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가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헝다그룹 회장 같은 경우 마인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연예인 중에 판빙빙 판빙빙이라고 이제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또 사진을 찍고 SNS에 또 올리면서 또 친분을 좀 과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딱 들어보시면 느낌이 세하죠. 마윈, 판빙빙, 공산당에 딱 찍힌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윈 같은 경우에도 딱 찍혀 있고, 지금 판빙빙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 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뭐 미국에 망명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헝다그룹 자체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뒤 배경이 뭐 상하이방 이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권력을 지금 공고히 하고 권력을 다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한번 경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헝다 이슈가 이렇게 국내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흔들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뭐 벌어진 일은 이렇게 좀 흔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느냐, 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 헝다 이슈가 그 국내 증시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증시를 크게 흔들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 파월 연주장도 딱 잘라서 얘기했잖아요. 헝다에 관련 지문을 딱 받으니까 이거는 중국 내 얘기다. 중국 내 얘기고. 국내 문제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뭐 파월 연주장이 그렇게 얘기할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글로벌 시장에 전체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파급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이슈는 계속적으로 노이즈는 발생을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헝다 이슈와 관련해서 증시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헝다가 파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가 그 경고 워낙 그 방만하게 이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고성으로 지금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파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있으니까 파산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리스크 전염이 되면 못하죠. 막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단은 헝다그룹이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저는 공중분해 될 것 같아요. 공산당이 칼을 빼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이유, 부채와 관련된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칼을 일단 빼들었고 헝다그룹은 해체 수준은 가겠지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 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딸린 이제 밸류체인이 줄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 관련된 회사들도 있을 거고,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들도 있을 거고, 시멘트, 철거, 이런 회사들, 줄줄이 딸린 회사들이 있거든요. 약 이게 9만여 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헝다그룹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날 경우에 이 다른 9만여 개의 회사들도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출을 줬던 은행들까지도 번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서 제2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니 안 나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는 중국 내수의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은행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중국 공산당이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부동산 회사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건물 이런 거 그냥 막말로 중국 공산당이 싸게 몽땅 다 매입해가지고 다른 기업들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헝다그룹 자체만 이제 해체 수준으로 가고 나머지 자산화는 좀 이렇게 매각 절차를 좀 진행을 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로 좀 전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이슈 자체는. 일단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건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개별 기업이 있다. 예.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게 파생 상품으로 지금 번졌잖아요.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이 어디까지 지금 퍼져 있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큼의 구조화가 됐는지 가늠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위기로 번졌던 부분인데 이거는 글쎄요. 헝다 이슈는 이 헝다와 관련된 채권은 익스포저가 굉장히 작아요. 물론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뭐 UBS라든지 이런 IB 회사들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다 채권을 갖고 있지만 이 익스포저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뭔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일으켜져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군상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내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들의 리스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적인 위험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 10%도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참 못 주무시고 막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다행히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문제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끝난 건 아직.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를 조금 흔들 수 있는 근데 이게 매를 맞다 보더라도 한 대 맞았을 때 처음 맞았을 때가 제일 아프지 맞다 보면 면역이 생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점점 악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을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헝다그룹 이슈는 가장 큰 위기는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3사가 다 강했어요. 제약 네. 헬스케어, 셀트리온. 일단 뭐 그 뭐죠? 그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하죠. 근데 네. 그거 외에도 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에 뭐 호재성 재료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죠. 레킬로나가 이제 국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소식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처가 좀 다변화가 되고 많이 쓰이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와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규모가 계약 규모가 이게 좀 금액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7,38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또 미국 국방부를 뚫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이.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제품들만 승인을 해주는 건데 이번에 아무튼 뭐 미국 국방부에서 셀트리온의 품질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거를 다 인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비상장 상계사, 뭐 셀트리온 홀딩스, 뭐 또 셀트리온, 뭐 스킨큐어, 뭐 이런 회사들이 합병 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사실 이번에 처음 언급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약간 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또 상승한 것은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게 또 좋은 뉴스에 뭐 뉴스가 나면 팔으라고 또 오늘 그래서 이게 좀 파는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에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BBIG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B가 바이오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 바이오 종목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지금도 영차 하면서 100만 원을 뭐 돌파하니 많이 하면서 지금 힘을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올라간 게 없고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셀트리온이 뭐 악재가 있었느냐 그동안 악재가 있어서 빠졌느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줄줄줄 어떻게 보면 세어가는 뭐 흐름이었는데 이번 호재성 재료를 바탕으로 가지고 한번 반격의 흐름을 좀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이런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매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는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하고 제약하고 헬스케어 3사 중에 좀 그래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셀트리온과 관련했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요? 셀트리온을 사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야 그러니까 돼요? 빨리 합병을 해야 돼. 네, 셀트리온 제약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예. 저는 그냥 제 고객님들은 그냥 셀트리온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실 뭘 이렇게 이유를 따져가지고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래도 거래소에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을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셀트리온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또 인상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력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데 일단 이 상황도 좀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전기료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과연 인상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선거도 앞두는 상황에서 이거 인상시키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건데 물가가 올라갔을 때 과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어요.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다는 건 의외였는데 일단은 뭐 4분기 전기요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이게 뭐 변동 이게 워낙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워낙 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선거를 앞두는 시점에서 이게 타이밍이 지금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요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은 인상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한국전력은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건 어디죠? 그러면 가스. 가스 요금 인상이 될 거냐.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도 한번 종목을 한번 눈이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같이 인상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좀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요금, 한국전력의 그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를 오히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부분. 한국전력은 참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번에도 뭐 보니까 이제 좀 상승했다가 대부분 이제 반납했는데 이거는 그럼 뉴스 호재가 별로 안 먹힌 건가요? 한전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이 이게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재료로 익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세적으로 완전 돌려가지고 한국전력을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이걸 추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사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전력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 이런 거는 한국가스공사는 이쪽에는 수소 관련 모멘텀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를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가의 탄력성 면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또 이거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제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리오프닝주, 트래블 버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오늘 항공주 강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그 추석 연휴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지금 방문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국의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의 얘기가 좀 꺼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쪽 가야 된다라고 좀 정부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위드 코로나가 간다라고 했을 때 방역 체계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랑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항공, 의류, 그리고 뭐 여행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특별히 좀 강하게 좀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대한항공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뭐 LCC 업체들도 있고 대한항공과 같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항공주들이 올라갈 때 LCC 업체들이 좀 그렇죠. 세게 올라오지만 저는 그쪽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전히 항공주를 접근을 하실 거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를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금들이 대부분 재무구조 개선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재무구조 개선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항공업종 등의 항공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리스로 다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자 비용만 좀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세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승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쪽은 항공업 쪽은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봐야 되냐? 우리가 해외여행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들 때, 희망이 들 때. 그때가 매도의 시점이다. 네, 그리고 가격 분명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뭐 해외여행 가격이 비행기 티켓이 뭐 얼마인데도 불티나게 팔린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도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지금 논의하거나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열려있는 룸은 더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이와 관련돼서는 제 선호주를 보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나온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 아시아나 항공은 사이판 항공편 예약자가 벌써 1,0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11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참 근데 이게 눌림목에서 따라간다 해도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10몇 프로가 그냥 하루에 올라 버려가지고.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강조드린 게 꽤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주식이라는 게 참 차근차근 이렇게 좀 모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같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느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오늘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스 플로우가 전날 무엇이 나올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그렇지.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시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살 기회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살 기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얼마큼 담겨져 있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항공주들은 또 기회가 나올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연봉을 뽑아내기는 했지만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분명히 또 기회가 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밀리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추석 연휴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수 어떻게 될까요? 네, 늘어나겠죠. 급증할 겁니다. 급증할 거고 분명히 뭐 2,000명이 넘어갈 거고 2,500명 뭐 또는 뭐 3,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위드 코로나 이거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쉽지 않겠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도 빠지겠죠.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를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는 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항공주들, 리오프닝과 관련주들을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상당히 뭐 타이밍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뜨거웠던 종목들 보면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뭐 이정재가 주연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뭐 미국에서 1위를 했다. 아주 난리던데, 이것 때문에 그 미디어주가 오늘 뭐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이 관련한 그 시장 분석 좀 한번 해주시죠. 오징어 게임 안 보셨죠?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난리야. 근데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뭐 넷플릭스에서 좀 올라온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인데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보신 분들 중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호불호가 저도 안 봐가지고 제가 이게 정말 재밌어요. 막 이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는데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특히 이게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성 비하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의 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오징어 게임 그걸 떠나서 그 드라마를 떠나서 일단은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 특수효과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화는 당연히 특수효과를 많이 사용하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특수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쇼박스 뭐 이런 종목들 상승세가 굉장히 뭐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런 흐름 나왔을 텐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흐름보다는 이 CG라든지 이 특수효과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앞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드라마가 흥행을 하고 영화가 흥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CJ CGV 극장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없죠. 2년 됐어요, 간지.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저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극장을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정말 예전에 비교했을 때는 극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CJCGV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뭔가 경제 봉쇄가 좀 풀린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극장도 한 번 더 가게 되겠죠. 못 가던 걸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동안 기대했던 그 대기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영을 못하고 개봉을 못한 그런 영화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CJ CGV도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매수 기회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만 놓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지라고 찾기보다는 한국 드라마라든지 한국 영화의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된 특수효과 종목들이라든지 특수효과를 뭐 제작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CJ CGV, 뭐 J 컨텐츠리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좀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투자 기회로서는 조금 넓혀갈 수 있는 생각을 좀 사고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저도 이 TV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연휴 때 우연히 그 재방송 그걸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그 MBC에서 하는 검은 태양인가? 야, 무슨 이 드라마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너무 그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드라마가 이게 진짜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를 정도로 특수효과가 정말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적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잘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딱 그 드라마에 한정해서 보면 넓게 못 봐요.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뭐 오늘은 뭐 1위를 했지만 또 순위가 밀렸다더라.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이런 이슈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순식간에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막 그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아니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참 저는 우리가 이 시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몇 개월 불과 2달 전인가요? 그때 넷플릭스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나왔잖아요.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이 오면서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해서 막 급락하고 정점을 그랬었거든요. 찍었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급락했었거든요. 그게 딱 기억이 나는데 어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한번 그 넷플릭스 주가를 봤더니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때때로의 그 이슈에 흔들리면은 일단 첫 번째 장기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오징어 게임 이슈를 가지고 뉴스를 보시고 해당 어떤 종목을 특정 집어서 이거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저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만 하고 나오셔라라고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 사업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우리 한 과장님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저거죠. 그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삼성전자가 사실 이번에 240조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그중 상당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들어갈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리고 또 공언한 대로 2025년인가요? 30년까지 TSMC를 잡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분명히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으니 그와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 소부장 네네. 이쪽을 좀 집중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수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비중 확대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림 뭐 나와 있지만, 네. 이 비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뭐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시장이 비메모리 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이쪽 시장은. 우리가 진정한 반도체 강국, 그리고 정말 반도체 코리아를 만들려면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쪽에서 정말 1등을 하는 기업이 이 반도체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장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인가, 언제 이게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알지만 언제 우리가 매수 접근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시점이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기 적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보시면 1위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10위 비자까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10개 회사 중에 7개 기업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여기 제가 생산이라고 써놨는데 생산은 아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도 반도체 개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발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정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해가지고 정말 글로벌에서 진짜 의리의리한 회사들이 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반도체를 이런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글로벌적으로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TSMC, 삼성전자, 인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개발을 하지만 이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뭐 다 아시다시피 TSMC가 독보적인 1위인 거고, 2등이 삼성전자인 거고, 추격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미국 정부의 힘을 얻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TSMC를 지금 계속적으로 잡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인텔과의 격차를 벌려야 되는 입장인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방향성 자체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주목을 하는 거는 이미지 센서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미지 센서 쪽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여러 제재에 의해서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중국 업체인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업체들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샤오미라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들이 오포, 비보, 샤오미 이들 회사들이 전부 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지금. 이들 회사들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 쓰고 있고, 또한 이들 업체들이 서로 지금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중국 내 그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스펙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그런 화소 경쟁을 가지고 지금 서로 우리 제품이 최고야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오포, 비보 이런 샤오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고사양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 쓴다는 거는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수요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지금 시점이면 상당히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이 뭐 돌아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타이밍이면 한번 우리가 접근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디램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확 올라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이 소부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좀 특이한 게 오사트라고 하죠. 후공정 땅을 외주를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반도체가 많이 없습니다.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누가 많이 찍어내느냐, 누가 많이 만들어내느냐, 규모의 경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후공정 땅에서도 내재화가 가능해요. 삼성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패키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마다 테스트가 다 영역이 다르고 패키징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재화시키기보다는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더 경쟁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 땅에서는 대부분 다 외주를 주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이 테스트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그런 성장 스토리를 고스란히 좀 같이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업체, 패키징 업체인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쪽은 더 중요한 거는 참고사로 말씀드리면 메모리 쪽에서 중요한 거는 전공정 쪽이 더 중요하죠. 전공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식각이라든지 이런 장비들 회사들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후공정 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은 좀 소부장이라도 같은 소부장이라도 하더라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공정 업체 중에서 가장 좀 뭐 탑픽으로 보신다고 할까?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나.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이미지 센서를 가져다 쓰려는 그런 수요가 높기 때문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테스트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테스나가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땅에서의 가장 좀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 흐름도 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정도 주가 흐름이라면. 그래서 비메모리, 그러니까 뭐 테스나를 조금 지금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라 그럴까? 오늘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어쨌든 미국도 주가는 상승을 했고 한국도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뭐 약간 약보합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한 이후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미국 시장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FOMC가 이제 끝났고 조만간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시작할 것이라는 언급을 이제 직접적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가졌었는데 18명의 위원 중에 절반이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좀 지지를 했습니다. 원래 2023년도가 돼야지만이 그때가 돼야지 좀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로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점도표에 의해서 이제 점도표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건데 사실 근데 이 점도표가 맞지가 않아요. 잘 안 맞아요. 아니 예. 파월 의장도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나요? 점도표를 꼭 그렇게 믿지 마라.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버냉키 의장 때 이게 점도표를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노이즈가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줄게 그래서 점도표라는 걸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기를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점도표 자체가 사실 연준위원들 그때마다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좀 빨라지는 거고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경제가 안 올라와.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좀 뒤로 미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표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점도표 자체가. 예, 이게 뭐 2022년 이번에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됐지만 뭐 내년이 되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2023년으로 다시 점도표가 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표 자체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는 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FOMC 회의 내용 중에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연준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5.9%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5.9%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에 7%였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좀 내려온 거죠. 전망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6월 달에는 전망치가 전망 3% 정도였는데 0.7%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내려왔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과 관련된 전망치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좀 논란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내려오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왔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이 얘기가 슬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나올 수는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뭐 5.9%가 나왔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는가 싶거든요. 사실. 예, 이게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수치가 미국이라는 G1 국가에서 한 6% 가까운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갖게 되지만 아무튼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주목을 좀 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하루 동안 차분히 이 연준의 의중을 잘 계산해 본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거에 그러니까,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있을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진짜 다 패가 깠잖아요. 그쵸. 패가 다 까인 상태에서 다 보여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진검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네.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오늘 미국장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담감이 또 생기는데 네, 하여튼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좀 한국 주식 시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좀 웃음꽃이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9월 23일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네, 장 마감 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